그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면 주가 저절로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 침해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뭐 은인 같은 분이기도 하고요.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사실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뭐 주조 행동 관련해서 네, 금투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금투세 원래 이제 이어서 네. 그 상법 개정 논의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뭐 기대도 좀 됐고 했는데 네, 원래 그 12월에 연내 통과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계엄하면서 좀 확 밀리면서 조금 요새 흐지부지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당 분들 그 보면은 계속 그 법사위도 이제 한번 했고요. 이번에 2차 법사위도 다시 열어가지고 좀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어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뭐 그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상법 개정.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입장으로. 예. 도대체 몰라죠. 왜 우리를 예. 힘들게 하는 거야? 예, 왜 상법 예. 개정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상태가 좋잖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이. 상법 개정 왜 필요한 겁니까? 해야 된다는 분도 주식 투자 전문가나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걸 해야 올라간다. 네. 주가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분들도 이제 그 그룹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법이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통과 꼬리 관계에서 꼬리 같은 거고, 본질은 법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법이라는 건 이제 남한테 상처 주고 남의 걸 뺏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면 원래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법인데, 주주 이익이라는 건 이제 주식의 가치죠. 증권이라는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는 그 유가증권에 있는 속성. 그것이 자꾸 이렇게 침해되고 내 의사와 반대로, 의사와 달리 좀 이익이 훼손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법률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뭐 꼭 주식 아니라도 부동산이나 무슨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훼손된다든지 손상이 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주가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이 주가가 낮아지는 원인은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리갈 이슈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침해가 돼서 그게 반영이 된 결과 권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전 수취권, 그다음에 또 거버넌스 통제권, 주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권리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면 주가 저절로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 침해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창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다 했고 내가 그렇죠. 회사 여기까지 읽어서 이렇게 했는데 밥숟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뭐 투자자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투자자일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 내 권리다 막 이래버리면 너희들이 나의 고통을 아느냐. 나는 정말 이 내 자식 같은 게 이 내 기업이고, 아니 오히려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이 내 기업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법 개정 반대하는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제일 큰 사고 방식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되고 내가 늘 앉아가지고 이제 좌판에서 내가 일 다 하고 넌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회사, 특히 상장회사는 그런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또 유통시장에 이렇게 내놓았다는 얘기는 그 같이 이 회사에 대해서 n분의 1의 지분을 서로 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이익을 향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원래 이제 지배주주는 그럼 뭐냐 하는 건 원래 회사법 원리로는 지배주주는 자기가 월급을 받아간다든지 또는 회장을 맡아서 회사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그 n분의 1의 가치 이상의 뭔가 보이지 않는 비공식 이익을 다른 주주들 걸 뺏어가면 그거는 이제 주식회사 기본 원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상장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상장을 해도 주식회사는 원래 그러면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말 자체가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법적인 권리거든요. 이게 주식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법적인 권리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든지 산다 그러면 그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을 그냥 산다 그러면 말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의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권리를 패키지로 사는 걸 이제 집을 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식도 산다는 거는 그 분해를 해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주가가 오르면 팔 수 있는 권리, 또 주총에 나가서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거버넌스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권리가 복합된 주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상장이건 비상장이건 그거는 본질의 차이는 없는 거고 상장이면 이제 그 더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로 이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법이 더 중요하고 법대로 다 해주는 거고 비상장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거긴 사실 좀 프로들의 영역이거든요. 거기 맨땅에 우리도 비상장 주식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그건 좀 프로들끼리 들어가서 주주간 계약을 딱 쓰고 그 몇몇이 이렇게 아름아름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은 되지만 주주간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호 필요성이 좀 크지 않다. 별로 그거 비상장 회사에서 뭐 주주 가치 침해됐다고 그러고 분쟁되고 이런 거 언론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상법에서 그렇게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거기도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 뭐 내쫓고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상법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상장 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도 모두 필요한 게 상법이다. 그렇죠. 예. 네. 아니 뭐 굳이 상법 개정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본시장법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정해가지고 하는 게 간편하고 시행도 빠르고 더 좋지 않느냐 반대도 없고 그런 의견도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뭔지가 또 혹시 모르실 그거부터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원래는 이제 원칙은 이제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 마치 태권브이의 조종석에 앉아서 조정하듯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주먹질 발차기 이걸 일일이 규정하자는 방식이 이제 사고 방식이 자본시장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규칙을 하나씩 다 하자고 그래서 규칙 중심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이제 rule based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식의 큰 사고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법은 주먹질을 어떻게 하라고 다 써 있으니까 좀 지키는 사람은 쉬운 반면에 빠져나갈 길이 너무너무나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이 안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은 뭐 주식회사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대표 이사 할 때 뭐 이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사가 많고 사회 이사도 있고 사내 이사도 있고 이사가 많은데 이사가 도대체 뭔가요?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이사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임을 하고요. 그 기업 거버넌스에 관해서 그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들입니다. 그거를 마치 우리 대의제 민주정치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뽑아가지고 거기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선거로 국민들이 하듯이 주식회사는 이 국민들이 대응되는 게 이제 주주들이고 주주들이 선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대통령 뽑듯이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내각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듯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사들은 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정도가 된다거나 또는 대통령 행정 수반 장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줄 테니 내 권한을 줄 테니까 회사를 잘 이끌어줘 하는 게 이제 이사회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이사회에서 대장을 뽑는 게 소위 말하는 CEO 또는 사장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사 그 한 명 한 명씩 이사를 뽑아서 이사가 단독 관청처럼도 역할과 기능, 뭐 감시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최고로 이사회를 리드할 사람을 뽑는 건 이제 그걸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체어맨
이제 하고, 근데 이사들 중에 뭡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모임이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회사를 또 집행하고 경영 직접 회의체 말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 시키고 뭐 이렇게 일선 경영 활동하는 그런 이제 대빵 그런 사람을 이제 CEO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보통 이사회 일원이죠. 네. 일원이고 우리나라는 많은 회사가 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보통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 중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사 밖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가 CEO를 선임할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날린 예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날아간 게 그렇죠. 모가지가 날아간 게 예.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날아간 게 그 예. 이유가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내보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예. 이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회사의 어떤 조직 구성, 인사권이 사실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그게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뭐 이사가 그런데 이게 총수 회장님하고 너무 독립적이지가 않다. 회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최근 제기되는 게 이제 뭐 독립 이사니 3% 이사니 이런 것들이 보완하자. 네. 이래서 나오는 제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사회는 CEO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예, 주주가 뽑는 거니까. 예. 주주가 자기 표를 그 이사한테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사라는 건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 같은 그렇죠. 개념인 예, 거죠. 예.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상법에 그렇게 예. 정해져 있죠. 그 이사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회사 조직에서 권한 중에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그렇죠.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주주총회는 그 현대 회사법으로 갈수록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이사회가 그냥 주주총회로부터 그 선발은 주주총회 하지만 실제 권한은 점점 더 강하게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서로 권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주총회 함부로 막 올 수 없다 이런 네. 쪽으로 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사가 권한이 강한데 그게 조금 그 나라마다 약간 그 소유 구조가 이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소유, 특히 미국형이면은 이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또 지배주주가 있어도 그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우리처럼 지분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들 전체가 그 이사를 이제 뽑고 그 이사 거기서 위임받은 이사들이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파워먼트가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총수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배주가 이사회를 사실상 주주들이 뽑는다고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한 30% 들고 있으면 10명 다 제가 지배주주라면 제가 다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이 선임하는 지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사회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 모든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총수체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기업 소유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을 위해서만 충성을 하냐, 어떻게 이사들이.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선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그걸 또 이제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30%면 사실 30% 이사의 30%만 선임해야 이게 비례대표 개념이 맞는데 30% 가지고 있으면서 10명을 다 선임해 버리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왜곡이 돼서 그걸 이제 뭐 바로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독립이사제도도 얘기가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자꾸 걸고 넘어지면 내가 여기까지를 회사를 키워놨는데 자꾸 이사회에서 그렇게 걸고 넘어오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 방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친정 식구들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 회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뜻대로 이사회를 장악한 지배주주가 자기 뜻대로 간다 또는 우리는 복지를 주주 환원을 더 중시한다 아니면 우리는 성장을 중시한다 이거는 그 법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리갈 이슈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회사 경영 판단이고 그건 다 우리 민주당 국힘 진보 보수 이렇게 있지만 그거 다 어쨌든 그 최상단의 그 대명제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증진. 이거는 변함이 없고 그 밑에 하부 방법에서 자기 뭐 스타일 차이라고 할까, 취향의 차이라고 할까, 철학의 차이 이런 건데
이거는 정치적인 우리 표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대신 법적인 거는 이거는 최소한 마지노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뭐 자기는 뭐 이걸 원한다 이걸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걸 그걸 부정하지는 않듯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대로 뭐 철학이 다른 사람 이거 하는 거는 그건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달라질 영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해상충이 없고 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딴 마음 먹고 배신 때리지 않는 것만 확실하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원래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법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건 정치 투표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게 성과가 안 좋으면 다음 선거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 충실 의무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런 게 뭐 막 뒤틀어지고 경영이 뭐 침해되고 경영에 혼선이 오고 이런 거는 좀 그거는 안 맞는 얘기다. 예를 들어 회사에 발전할 때인데 무슨 배당이냐. 지금 우리 여기서 투자 안 하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설비 투자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주들이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재밌는 미국의 그 델러웨어 판례가 그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을 할지 성장을 할지 그거는 말씀대로 그거는 법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경영 판단. 그렇게 그 회사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은 이상 그 사람 철학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는 싫으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지. 그걸 뭐 소송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다만 근데 왜 주주 충실하면서 주주 환원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게 정말 주주를 위한 건지 이해상충으로 지금 딴주머니 차려고 하는 건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우리나라는 지금 후자인 경우가 지금 많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기본적인 회사법 체계에서 보면은 배당하고 이 투자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건 좋은데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선관 의무 충실 의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투자안의 수익률은 한 15%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식은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대충 뭐 이 TRS라고 그러나요? 수익률을 해보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5%짜리 투자하는 게 우리는 이익이어서 우린 그래서 배당 안 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의사록에 쓰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실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지난번 책에도 제가 썼는데 메리츠 금융주지 보니까 아예 그렇게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거를 하겠다고 이 수익률하고 주주환원율하고 비교해서 주주환원율보다 이 투자안의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이걸 하면 평균이 이게 같이 끌어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여기 해봐야 이 평균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에다 그냥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하는 게 낫다. 그게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확립된 미국 재무관리 파이낸스에서는 아주 확립된 이론인데 우리가 지금 뭐 사회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대체로 이렇게 지금 실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없이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일단 많고 주먹구구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걸 알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그 이자 금융 비용도 채 안 되는 이자 보상 배율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기 때문에 또는 아들의 회사기 때문에 또는 그냥 그 일반 주주들 돈이니까 그 해도 사실 손해 나도 내 돈은 별로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방만한 투자 일단 회사를 많이 차리는 게 많이 그 계열사 수를 만드는 게 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순지분율이 낮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이해상충이 벌어져서 그 결과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가가 뭐 BPS가 PBR이 0.3 이렇게 되고 뭐 수익률이 뭐 ROE가 5% 6% 나오는데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또 별로 투자도 안 하고 그거는 주주 충실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송한 사례도 있어요. 그게 일반 주주가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배주주가 배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기 원래 지배주주는 항상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지 매매 차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주가에 오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분율 확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가를 누르는 데 더 인센티브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경영진들한테 5년간 배당을 하지 말라고 시켰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누르고 이러는 바람에 배당이 안 나와서 배당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일반 주주들의 이 이론상으로 주식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해상충이다,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배당해라. 5년씩 배당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지배주주 당신 세금 배당하면 이제 자기는 또 세금 내니까 안 한다. 이거는 당신의 사익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지 그건 총주주의 이익,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 마치 공직자가 사익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전체 이익을 훼손한 거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그게 주주 충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무조건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의로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해서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반면에 이해상충을 가지고 하면은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갈 경우는 회사의 뭐 진정한 발전을 위한 거는 뭐 소송거리가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넘겨주기 위한 뭐 터널링이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이익을 사실 살짝 빼서 은근하게 빼갖고 자녀 회사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법률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나 뭐 그 상법 주주 충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들한테 만약에 회사 돈을 밀어주는 거는 주주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지금 상법에 이미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 대한 충실로 이미 커버 가능하다. 터널링은. 그렇기 때문에 주주 충실 도입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 충실은 오로지 자본거래. 회사에 있는 돈은 가만히 두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주식들끼리만 교환 이렇게 손바꿈 하는 거. 요것만 위해서 필요하고 이 회사 내에 있는 돈을 양수도 하거나 멀감 몰아주기나 이런 거는 이미 지금 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을 효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열 회사하고 회사 간의 거래를 회사 지금식의 충실 의무 스타일로 보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익 추구라는 게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경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영 활동하는 거랑 똑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회사의 지분율 따져보니까 여기가 다 아들이 지분이 많고 여기도 이 총수가 이게 지분이 겹치고 또는 여기 자기 지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쪽 양쪽 회사를 다 의사결정하는 쌍방대리 구조고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주주고 이런 게 분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제 소송이나 이게 뭐가 잘못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지분율이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 양쪽이 다 쌍방대리 구조로 둘 다 회사가 한 사람이 컨트롤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분이 특수관계인끼리 겹치는지 이 얘기를 봐야지 이 프라이스를 액면 그대로 안 믿어주고 우리 경영 판단은 선의 거래야 이렇게 얘기해도 웃기지 마고 양쪽이 지금 다 회장님 회사인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주주 충실이 돼야 되거든요. 주주 충실이 있어야 이 주주 레벨 한번 오픈해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창업주가 회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상장할 때까지 설비 증설이나 투자가 많았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돈을 자꾸 끌어들여서 내 지분을 팔아서 외부 자금을 넣어서 상장하는 데까지 성공했어. 상장을 해보니까 처음에 100%로 지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억 내 돈 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장할 때 되니까 5천억이 됐는데 그때는 내 지분이 15%밖에 안 되는 거야. 다 팔아갖고 설비 증설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씨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서 내 돈으로 읽어가지고 5천억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겨우 내 지분은 750억밖에 안 돼. 너무 아까워. 뭐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회사 하나를 내가 돈이 지금 750억이 있으니까 이 주식을 담보로 은행 가가지고 100억을 땡겨서 회사 하나를 더 차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사업, 돈 많이 버는 마진 많이 가는 거를 얘네한테 사업을 넘겨줘. 양도해.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걸 볼륨을 키워. 그리고 나중에 합병을 해. 이렇게 하면 자기 지분이 15%였던 게 갑자기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앞서 말씀하셨던 사적 이익, 대주주라든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만들게 될 경우 막을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도둑질을 절도죄가 있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도둑질이 막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절도죄가 없으면 이론적으로도 못 막는 거죠. 네. 물론 절도죄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충실히만 하면 다 되냐 이런 말씀 가끔 하셔서 이제 드린 말인데 절도죄가 있어도 물론 그 도둑 잡는 형사도 있어야 되고 감옥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실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거는 있지만 일단 첫 단추는 절도죄를 만드는 게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업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만 15%까지 줄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핵심 코어 중에 코어 기술자야. 회사의 최고의 기술자야. 근데 이 사람 빠지면 이 회사가 휘청거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아까워. 내가 5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는 겨우 750억이야. 너무 불합리한데?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려서 자기가 핵심 사람이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서 여기를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이 회사 지분을 올리면 그거는 절도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죠. 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잘 못 막아지고 저는 그것도 주주 충실이 도입이 안 된 게 그 원인이 크다. 그러니까 회사 충실이라고 그러면 회사 레벨만 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럼 회사 레벨에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주주 충실을 해야 가만 잠깐 웨이더민 이게 되거든요. 가면 거기 리모컨 박스 누구한테 했는지 보자. 일단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왜냐면 주주 레벨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주가 당신이 근데 이 거래를 하면 네가 이쪽에도 빨대 있고 이쪽에도 있지, 너한테 이익이네. 이건 이제 이해상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공직자가 예를 들면 무슨 정책을 펴는데 네. 그걸로 해서 자기가 이득 본다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걸 밝혀내려면 장부 좀 까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주 충실이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회사 충실이면은 거기 주주 얘기를 왜 해? 이러고 그냥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 100억 버는데 예, 예. 30억을 갖고 가. 대주주가. 내가 여기까지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너무 많은 몫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 주주에 비해서. 지분은 10%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분은 10% 갖고 있는데, 회사 100억 버는데 거의 3분의 1에 한 30억 정도를 내가 땡겨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대 비용도 뭐 한 3억 써서 한 33억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야. 이거는 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막을 수 있는 거죠.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코스로 얘기를 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 충실로도 막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회사 그 이사의 보수가 과도한지는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그 이사의 보수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하고 회사하고 셀프 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정부하고 거래하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가 과도하면은 지금 회사 충실로 왜냐하면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수를 주는 거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주 충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주주 충실로 이걸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 회사 돈이 조금 많이 이 보수가 당신이 일한 거에 비해서 만내 정내 딱 여기서 끝나는 반면에요. 주주 충실로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남들은 다 배당으로 n분의 1 가져가는데 자기 혼자 폭탄 배당 받는 거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린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이해상충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 거래가 되거든요. 네. 지금도 보수를 많이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사회의 구성도 지금 회사 충실로만 보면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회니까 이사회만 열면 오케이 30억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사회는 근데 제가 다 선임한 총수가 다 선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주주단의 또 주주 레벨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왜 저기 테슬라에 스톡 옵션이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소송 걸려서 무효로 된 적이 있었죠. 델라웨어에서 무효가 돼서 본사를 저기 텍사스로 바꾸겠다 이렇게 예.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주주 충실식의 사고 방식. 주주 충실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되냐면 테슬라의 지배주주 일단 회사 충실이면 지배주주니 그 이사회 구성 이런 걸 묻질 않습니다. 그 총수 휘하의 이사회인지 이런 걸 묻질 않아요. 그냥 회사하고 여기 다이다이 회사와 나 이걸로 끝. 법인격 간에 이렇게만 하고 끝인데 주주 충실이 되면 그 회사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지 그 배후를 캐자, 이게 주주총회의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사 보수도 그냥 이사회가 클린징했으면 끝, 이게 아니고 그 이사회가 근데 누구 구성이 어떻게 됐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델라웨어에서 무효로 한 것도 여기 동생이 들어가 있고 그 머스크의 저 자기 인맥이 들어가서 저기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셀프 딜링 구조가 해소가 안 됐다. 공직자인데 자기가 센터링하고 자기가 슛하고 자기가 골키퍼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무효인 내용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신기하다 했더니 그런 내부적인 그 그렇죠. 주주 이사의 상황들이 그 있었군요. 이사회 때문에 이사회가 오염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회사 충실화에서는 절대 사고 방식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사실은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과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투표제. 예.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전자주총. 전자주총.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 대주주 입장이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전자주총이 너무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 게 네. 왜냐하면 내가 과반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앞서 회사 키운다고 주분 팔아갖고 돈 땡기는 바람에 지분이 막 10% 15%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의 경우는 회사 뺏길 가능성도 있네요. 전자주총을 원치 않고 지금 반대하는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일반 주주들이 많이 모이면 모수가 올라가면 자기 원하는 걸 찬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네. 또는 요새 최근에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몇 건 있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날치기 통과라든지 네. 주주 분명히 표결이 저쪽이 일반 주주들 쪽이 이겼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우긴다든지 네. 표결 결과도 공개도 안 하고 또는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이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행위들이 전자주총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시정이라고 그럴까요? 감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저도 클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 같았으면 뭐 전자주총을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액트라든가 뭐 몇 가지 앱이 생겨서 소액주주들을 모아주는 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액주주가 모였는데 한 40%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들이 막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사 한번 넣읍시다. 한번 전자주총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또 역으로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 모을 거다. 상법 통과되기 전에 예를 들면 지주사 전환처럼 지분율을 올리는 수를 빨리 쓸 거다. 요새 작년에 왜 상법 개정 전에 빨리 하려고 그런다고 이상한 M&A들 많이 할 때 이제 상법 개정 전에 미리 하려고 했다는 얘기 나왔듯이 그런 그렇게 하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주식을 막 사 모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분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전자주총이 상당히 액트라든지 특히 규모가 작은데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은 일수록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대주주가 핵심 기술자라서 너무 중요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 한 3년간 주식이 그냥 꼬라박았어요. 주가 이런 거 기술자라서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관리도 못하고 주가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불만이 엄청 쌓인 거예요. 안 되겠다 가라 없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소액주주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전자주총에 대해서 가라 엎었어. 그러면 핵심 기술자가 소외가 되면 이 회사 그냥 망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겠네요. 없잖아 있죠. 근데 그거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죠. 자기들 선택의 문제. 그렇게 해도 조금 미워도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갈아치울 거냐. 네. 그건 법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근데 그 대표 기술자인 창업주가 너무나 핵심이고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주식시장 전체라든가 한국의 그 기업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창업자가 쫓겨나고 회사에 안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좋고 나쁘고는 누가 원래 표결로 해서 법 위반하고 불법이면은 그건 교도소도 가야 되고 소송도 당해야 되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을 교체하듯이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고 그거는 그 자체가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고 그 자체가 밸류업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대주주가 주가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겠네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예. 사실은 경영 잘 못해도 주가 오르면 주주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회사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주가만 오르면 되게 희낙낙하실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주주자본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주자본주의가 과연 좋은가? 지금 미국의 주주자본주의를 보면, 그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고, 그 돈이 많이 몰려서 새로운 기업들이 막 잉태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지금 뭐 빅테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창업 기업이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나라 전체에서는 이게 너무 주주만을 위하는 자본주의로 넘어가면 사회의 어떤 균형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어떤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이제 자기 뭐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를 너무 주주자본주의 이렇게 매도하면서 좀 주주 충실을 도입하면 안 되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은 또 그건 좀 다르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주 환원할 거냐 더 내부 유보하고 투자할 거냐는 건 정말 그 경영 판단,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자기 이해상충이 있다든지 사익 추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뭘로 할지는 그 경영자의 판단이고 거기에 국민들은 그 싫으면 주식 팔고 떠나든지 아니면 다음에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무슨 법으로 주주 충실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도입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정부가 오바다 이거죠. 그건 관치하려는 사고방.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네. 회사가 심지어는 망하더라도 그 당신 자기들이 좋다는데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주주 충실하고 그걸 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뭐 ESG하고 연관해 가지고 너무 주주자본주의, 주주 환원만 많이 하고 근로자 직원들 뭐는 너무 소홀하다. 네. 지역사회 이제 이것도 종종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오래전에 벌써 회사법적으로는 이제 통설적으로 결론이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한테만 많이 주고 근로자들 소홀히 하고 소비자들한테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 생존 자체가 힘들죠.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련히 이 경영진이 추구하는 주주 가치는 뭐 주주 자본주의의 단기 주주 충실해서 말하는 주주 가치는 단기 자본주의, 단기 주주 가치가 아니고 장기 주주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시그마의 현가를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위에 캐시플로우 나오고 밑에 네. 할인율 나오고 시그마의 1부터 n까지. 이 n이라는 거는 계속 기업 가치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 기본적으로는 장기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가 장기 가치인 거고 주주 가치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립된 설명은 경영진은 장기 주주 가치를 추구하려면 잘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나 소비자한테 지역사회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그 말을 할 때 주주 가치는 주주를 도와주면 안 되고 나는 그 돈으로 근로자를 퍼줘야 되고 소비자를 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근로자들은 똑같이 근로자한테 잘해주고 소비자한테 잘해준다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렇게 해야 결국 주주들의 장기 가치에 좋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회사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 주주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나는 근로자를 위해서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고 자선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거면 자기들 당신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걸 주주 돈으로 하느냐. 그건 이제 의무 위반이라고 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거의 철저한 계약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이 계약 관계 뒷면에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믿음과 계약을 성실하게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주가 되는 거고,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맡은 바에 있는 그 대리인들이라든가 그 이사들은 그걸 충실히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실을 나누는 거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계약이 서로 간에 이제 암묵적 계약이 다 서로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주식회사네요. 예, 근데 이제 주주 충실이 필요한 이유는 주주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주주 충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 게 주주 충실이 제일 200년 동안 판례도 많고 워낙에 논의가 많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다 미국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주 충실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는 게 바로 주주는 계약이 없지 않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소비자는 다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하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일하면 돈 얼마 줄 거고 소비자는 뭘 하면 물건을 뭘 줄 거고 돈은 값은 얼마고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AS를 어떻게 하고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뭐 위약금을 어떻게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주주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주식 살 때 뭐 아무 데도 없잖아요. 언제 얼마 배당 준다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럼 돈 아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 페이아웃 이게 지불 구조를 생각해 보면 채권자한테 원리금 제일 먼저 나가죠. 근로자 제일 먼저 나가죠. 채권자 원리금 나가죠. 소비자들 뭐 수당하면 그런 거 다 하죠. 주주 돈은 내 몫이 얼마가 될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최후순위예요. 구조적으로. 네. 그런데 최후순위니까 남 다 주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무지기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그걸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가 하나도 써있지가 않습니다. 정관에도 그런 얘기는 안 써있죠. 배당을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안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 믿어. 내가 잘해줄게. 배신 안 때릴게. 그 한 줄은 쓰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럼 아무것도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무슨 개런티가 있어서 내 돈을 넣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계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회계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 경영될 때 은행에서 돈을 땡겨 올 수도 있고, 근로자 그 노동자를 직원을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물건을 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매출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과정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 주면 바로 법적으로 소송이 그렇죠. 들어오는 소송 당할 거고, 수 있다. 예, 직원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 또 이것도 소송이 당연하죠. 들어올 수 있고, 예. 이제 은행에다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면 이것도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차압이 예. 올 수 있고. 예. 그런데 주주한테는 약속이 없네요. 약속이 없죠. 그러니까 주주 충실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래도 주주는 끝까지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물론 뭐 배당을 얼마 달라고 소송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돈 가지고 딴짓하고 나한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주식가치 훼손시키는 예를 뭐 물적 분할이니 이런 상장이니 이렇게 해도 참고 살아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계약서에 아무것도 나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고 오로지 정말 말씀대로 믿고서 하는 건데 그 믿고 했다는 말을 그게 바로 충실 의무거든요. 성관 의무고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뒤통수 안 칠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딴 사람들 거 다 해주고 나머지 기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빼돌리지 않을게.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조차 없으면 너무 좀 이게 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너무 불안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지위가 너무 불안하면 거기는 자본주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물론 안 써 있어도 말씀대로 상법에 안 써 있어도 뭐 판례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게 확고하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라고 굴러가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저는 한 40년 됐다고 효시가 된 판례가 40년 됐다고 하는 상법에 일단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돼 있고 주주란 말이 안 써 있고요. 이사의 의무의 대상에. 그럼 그거를 또 그 문구를 가지고도 해석을 그래도 주주가 주식회사인데 회사가 주주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해석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1983년에 대법원이 딱 선언한 이래 지금 42년째 이러고 오고 있거든요. 이미 한국에는 그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권한이 훨씬 약해져 있는 거군요. 약해져 있는 거죠. 네. 그건 사실은 지금 상법상에서도 주주를 당연히 잘해줘야지 이런 판결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법대 교수시니까 법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판결을 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역사가 아예 없었네요. 한국은.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바꾸려는 그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대법원 가서 다 깨지고
그 뭡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학계에서 한번 좀 이름이 떴던 논문으로 그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할 정도로 떴던 논문이 이제 2015년에 제가 삼성물산 합병이 2015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해에 바로 논문을 쓰면서 무슨 규정을 바꾸고 아까 뭐 자본시장법 바꾸고 뭘 해도 안 돼. 이거 주주에 대한 충실이 없는 한에는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은 계속 나온다. 이대로 두면은 이게 자본시장 방법이 없고 제가 그 전에는 판례라도 바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이 되는 걸 보니까 이 판례로 하기에는 이제 대법원 손절, 대법원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이제 법 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2015년에 그걸 논문을 썼었는데 그 뒤로 실제로 무수히 많은 합병들이 아무 저거 뭡니까 바디 체크 안 당하고 다 이렇게 잘 이루어졌고 잘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무수히 많은 합병들이 있어 왔고 제가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은 제2, 제3이 일어나도 현행법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례랑 겹쳐서 보면 못 막는다고 했을 때 그 반대하는 그렇지 않아 아직은 대법원은 손절 안 해 우리 그래도 희망 고문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10년째 끌고 온 게 엊그제 선고된 삼성물산 합병 배임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서울 1심과 2심이 리컨펌 했죠.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안 돼.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의무는 현행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랜 기간 없는 걸로 했고 조문에도 안 써 있잖아. 하고 싶으면 이건 거기 나옵니다.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을 바꿔야지. 저는 그 판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사고방식 이 패러다임에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합병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뭐 배당 자기 주식 매입 자기 주식 처분 그다음에 주식 포괄적 교환 주식 병합 그다음에 지주사 전환 물적 분할했나요? 이 많은 모든 그다음에 주총장도 총수가 그 이해상충적인 주총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무수히 많은 게 지금 다 거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채 실무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갑자기 뭐 형사사건 하나 거기서 합병해서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매듭과 생태계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매듭을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칼로 자르는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그렇게 네. 솔로몬인가 그래 하듯이 제가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이건 판례로 하긴 이제 솔직히 텄고 네. 탑다운 방식으로 상법 개정을 해야 안 그러면 이 판례를 그 무수히 많은 판례 하나씩 다 판례 변경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한국은 네. 주주와 관련된 상법의 판결이 모두 주주를 예외적 조항으로 두는 그러니까 주주를 무시하는 개념으로 30년 넘게 판례가 고정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이래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있긴 한데 네. 고등법원에서 검사 이복현 원장님이 기소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주 그 배임에서 핵심 쟁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예.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해석상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 검찰에서 계속 폈고요. 네. 1심에서도 근데 깨졌고 2심에서도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깨졌는데 그래요? 며칠 전에 2월 3일 날 선고 났죠.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 현행 판례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우리가 판례가 고등법원이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 의지를 하는데 대법원 판례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판례 바뀌었다는 건 없고 네. 그러면 우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볼 때는 주주보험은 여전히 없고 그럼 당연히 배임은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좋은데 그건 입법사항이다. 재판에서 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선고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주장, 즉 그 현행 법으로도 주주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판결에서 아예 무화됐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어떤 법으로 가더라도 주인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가고 예, 여기서 법을 입법하지 않는 한 제가 이제 주식회사의 뭐 예를 들어 대표라면 지배주주라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용해 먹는 구조로 가도 나는 법적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으니 내가 도덕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절도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난 절도를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 간다.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삼성물산 합병 때도 그랬고 작년에 두산 마켓 그 로보틱스 주식 교환 합병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어디 뭐 이렇게 글 쓰고 할 때 보면은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 왜냐하면 그 거래의 전체 그 본질은 그 회사의 주주 환원을 계속 낮추고 PBR 낮추고 주가 계속 떨어지죠. 두산 마켓이 떨어진 다음에 그걸 이제 총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이렇게 이관하는 게 거래의 본질이었거든요. 네. 전형적인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고 이쪽 주주들 위에 있는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이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이해상 총수와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침해되는 건데 그거를 회사 충실로만 보시면 회사에 무슨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했었더니 뭐 10원 한 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거든요. 두산 마켓에 굴삭기에 뭐 나사가 어디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10원 한 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없고 종업원이 유출되는 것도 없어요. 회사 계좌로만 보면 계좌, 어카운트, 회사 어카운트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소송 갔어도 삼성물산 합병 짝이 분명히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두산 마켓 금감원에서 뭐 공시서류 반려하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막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뭐 투자자들 분들은 뭐 금감원이 역할한다고 잘한다고 박수치면 저는 솔직히 조금 반대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관치고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원래 금감원은 주주같이 그렇게 그 거래 관계 개입해서 막 감나라 콩나라 이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공시에 거짓말이 있나 없는지를 보는 데지 자기가 봐서 막 여론이 들끓으면 그 약간 목리죠 일종의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정치 활동 금감원의 역할을 넘는 거고 그런 문제는 그 뭐든지 우리가 목 감기면 목 감기약 써야 되고 그 코 감기면 이렇게 다 정부의 정치 권력이나 정부 활동은 그 자기 법에 맞는 소임에 맞게 발동이 돼야 되듯이 이런 문제를 다스리는 건 결국은 저는 상법밖에 없다. 상법은 그 정부 여당이 저는 뭐 정치적인 그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 지금 하는 거 이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되게 불만인 거는 이런 거는 거부하면서 상법 개정은 거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관치로 자본시장법 가지고 계속 수도꼭지 내가 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틀어줬다가 맞게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법 개정 안 하고서 강론으로 가자는 얘기는 막을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상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또 상당히 유력 일단의 그런 견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아. 이거 판례 잘못 읽은 거고 판례 40년간 쌓인 판례의 이 생태계를 보면 지금 판례는 절대 그 답을 안 줄 거야 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 사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그건 거의 세기의 사건이거든요. 우리 회사법계를 보면 뭐 엄청난 뭐 당대 뭐 난다긴 다 하는 최고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 변호사와 최고 검사들이 막 붙고 그 오랜 세월을 10년간 해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전쟁으로 치면 재래식 뭐 최첨단 총 그 법적인 천재 지니어스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거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다시 재확인을 한 거죠. 네. 여전히 우리는 아니야 현재로선 하고 싶으면 법 바꿔.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애정이 정말 많아서 한국 투자를 잘해야 되고 지금 뭐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올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법 개정이 안 되면은 우리 젊은 친구를 따라서 90년대생, 80년대생 따라서 미국 가야 되겠네요. 주식으로. 아니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네요. 이건 철저하게 대주주만을 위한 나라지 소액주주들에 대한 어떠한 뭐 의무적 행태에 대한 의식이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법도 없는 거고 절도를 해도 절도가 아닌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절도죄가 없어도 도덕심이 투철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제가 볼 땐 뭐 메리츠 같은 회사는 그 공시 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뭐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 한 주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제가 볼 땐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몇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 버튼 하나 누르면 총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 두산 마켓 예를 들어보면 이게 14% 총수 지분율이 14%였다가 일로 올리면 4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8% 차이잖아요. 28% 차이면 두산 마켓이 한 5조 되나요? 5조 시총 한 5조면은
3분, 한 30% 곱하면 1.5조잖아요. 그럼 1.5조가 버튼 한번 누르면 떨어지는데 그걸 도덕률로 법이 없어도 그건 되지. 이거는 너무 조금 나이브한 사회 정책으로는 국가 제도로는 너무 나이브하다. 특히 자본시장은 또 그런 도덕을 강요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에 어디 교도소 갈 일만 아니면 마음껏 법의 테두리가 명확해서 마음껏 할 수 있게 오히려 촉진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법의 좀 한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판례는 30년 이상 고정되어 왔고 이거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판례가 똑같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되게 절망스러우면서 상법 개정 안 되면 진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처럼 한국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적림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미국 시장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 이제 미국식으로 다 넘기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들고 이런 식의 제가 이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상법 개정 안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미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법이고 아마 개정되면 전 주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 상법 그거 추상적으로 너무 작년인가요? 그 법무부 법무실장이 하신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거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 한 200년 켜켜이 쌓인 판례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안 해서 최근에 얻은 책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읽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TV가 미국에서 처음 발명이 됐을 때 이 TV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영상을 송출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TV 드라마를 지금 같은 드라마가 아니고 라디오 드라마 하던 그 성우들이 앉아가지고 대본 읽는 걸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송출을 했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상을 막 이렇게 편집도 하면 과거 회상 장면도 할 수 있고 카메라 여러 개 해서 더 생생하게 동영상도 찍어주고 쇼도 하고 뭐 패션도 그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알았다고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매체가 오히려 그 콘텐츠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저도 우리 상법이 지금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터디가 안 돼 있고 우리가 모든 판례들이 그 많은 판례들이 왜 주주들이 매번 번번이 지는지 그거 다 읽어보면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다가 마지막에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의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나 열면 또 우리나라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동성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창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가 요구가 높아지고 회사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시정할 수 있는 동력이 되리다. 굉장히 크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요. 하드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축구장에서 수영 칠 수 없는 거고 수영장에서 스키 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구장이 마련돼야 무언가를 하는 건데 지금 구장도 안 마련해놓고 돈만 내놔라 하는 거나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좀 대담하다 끝으로 가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데 돈만 내놓으라는 거나 진미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한국의 이 주주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시행을 하다 보면 뭐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약간 졸음이 오는 게 부작용이라면 약을 먹어서 우리가 낫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 몸의 전체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이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중병 나겠구나. 이미 중병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본 다 빠져나가요. 지금 그 거래 대금이 해외 거래 대금이 수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라인 거래 회사인 증권사가 국내 수수료보다 국외 수수료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예, 이미 4분기에 이미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회의원분들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게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들 한국에서 자본 조달 못합니다. 이렇게 몇 년만 더 가면 저는 이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2, 3년 더 가면 큰일 나요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작년도 상반기쯤에.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벌써 시작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람이 워낙 빨라서 이미 버렸어요. 게다가 미국 시간이 좋으니까 더 빨리 그렇게 됐죠. 네. 오늘 그 경북대학교 우리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왜 상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이상훈 교수님 오시는 바람에 저는 법적으로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대담 끝나고 나서 훨씬 더 제가 결의에 차서 이거 상법 개정 안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더 강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지고 계신 지식과 지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법적인 얘기라서 조금 까다롭고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논조를 좀 어떤 건지 좀 아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